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과학사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10번째 시간 앞에 이어서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과학혁명 딱 그 시작 지점까지 끝나는 거니까 20차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과학철학 사상들은 어땠는지, 어떤 게 이제 좀 변화가 있었고, 어떤 사상들이 토대가 돼서 과학철학의 변화를 이끌었고 과학혁명을 이루는 토대가 됐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우선 사회적 변화인 이 사회적 변화 중에서 이제 과학혁명이 불씨가 된 의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이 베살리우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두 인물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베살리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자, 현대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왜냐면 처음으로 제대로 인간 시체를 직접 해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부해서 기존에 잘못되어 있던 상식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바꿔낸 인간 신체에 대한 정말 진짜 해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인체에 대한 권위자였던 갈레노스의 그 일체 설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무려 거기서 200개의 오류를 찾아내요. 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신체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던 것들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인체 구조에 관하여라는 이 저서는 발간돼서 지금까지도 되게 유명한 책이고요. 이것 덕분에 근대 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때 등장을 했고, 자, 또 한 명의 의학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해부학, 광학, 기하학, 즉 미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긴 정말 지금의 융합인재, 제대로 된 융합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해부도를 그렸는데 대표적인 게 자궁과 태아를 동시에 그린 인체 해부도를 남겼습니다. 즉 이 대표적인 학자 두 명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의학이 이만큼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고 사실 이런 의학의 발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체와 의학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 사례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이때의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헤르메스의 지팡이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왼쪽에 있는 요거 있죠, 이거. 왼쪽에 있는, 자, 요것들은 뭐냐면, 자, 이건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간단하게 그림화시킨 그 상징이에요. 자, 현재는 대한의사협회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미군의 이제 군 부대에서, 미군이 이제 뭐 그때 미군이 상주해 있을 때 미군의 그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헤르메스의 지팡이라고 헤르메스가 쓰는 지팡인데 그 뱀 두 마리가 이런 식으로 딱 꼬여 있는 자, 그런 형태를 띈 지팡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 그때 이제 헤르메스가 사용한 그런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현재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지금 예전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서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르메스와 같은 경우 사실 죽었을 때 이제 죽은 사람을 배달해 준다라는 그 역할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다라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전 미군 군부대에서 사용됐던 거랑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는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만 바뀌었어요. 아직 대한의사협회는 그대로 있고요. 자,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의술의 신인데 이게 아마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원래 쓰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뱀이 죽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 죽은 뱀을 그 다른 뱀이 와서 뭐 약초 같은 거를 살려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지팡이에 이제 그 뱀을 감아서 다녔다나 하는 그 신화 속에 따라서, 신화에 따라서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 한 마리의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대한공중보건 의사협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왜 얘기했냐면, 자, 이 당시에 이제 헤르메스 지팡이가 지금 현재의 상징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헤르메스주의가 되게 좀 깊숙하게 서양의 그 전적인 과학사나 아니면 의학사 이런 데에 좀 깊게 뿌리박혀 있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잠깐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의학의 발전도 있었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기타적으로 또 여러 군데에서, 여러 학문 쪽에서 발달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항해술의 발달입니다. 당연히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헤르메스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과학기술 응용 부분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발달한 게 항해술의 발달이에요. 배를 만들고 이제 배의 바람에 따라서 배를 이동시키는 그런 항해술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와 함께 시작된 게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뭐 게임으로도 나왔죠. 이제 그 배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여러 곳곳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지형을 발견을 하고,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을 했듯이, 자,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금은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뭐 물건들과 또 다양한 문물들을 동시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아, 세계는 이렇구나, 이런 지식이 있구나 라는 그것들을 깨닫게 돼요. 즉 새로운 사고와 지식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진짜 지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첫 번째 하나의 이유가 바로 항해술의 발달이고요. 자, 요것도 이제 결정적인데 바로 뭐냐면 인쇄술의 발달이죠. 이거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이제 정확하게 납활자. 자, 이 납활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1450년부터 약 50년간 2천만 권의 책이 출판이 됩니다. 이거 못하놨네요. 출판. 자, 이렇게 2천만 권의 책이 출판이 되면서 이제 르네상스 문명이 당연히 엄청나게 순식간에 번지게 돼요. 왜냐면 이제 책을 막 찍어내니까 그 막 찍어낸 책으로 이제 옛날에 막 다 판서하고 필사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제 책을 왕창 찍어서 쫙 뿌릴 수가 있으니까 이 르네상스 문명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 로마의 고전도 같이 보급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쇄술의 발달이에요. 당연히 인쇄술의 발달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겠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기존 가톨릭 교회들의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매우 약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것들 여러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자, 당연히 이 약해지는 게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에 막장을 달렸잖아요. 뭘 팔았죠? 면죄부 팔고 막 이러면서 정말 종교의 권위가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와중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여러 명이 주창을 해서 종교 개혁을 주창하게 됐고, 그래서 그 와중에 기존 가톨릭 교회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굳이 과학자들이 이런 종교 집단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이제 종교 위주로 종교 단체들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연구를 할 수가 없었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서적이 금지당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 관련 강의가 금지당했듯이, 아직도 중세시대에는 어쨌든 종교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그 제약에서 점차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종교개혁도 과학혁명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회적 변화가. 자, 그럼 이 과학혁명의 불씨가 어떻게 지펴졌는지, 자, 그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자, 이런 과학혁명을 통해서 바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자, 우주관이 변화하게 돼요. 자, 예전에는 우주가 천상계 따로 지상계 따로 느낌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를 중심에 두고 이제 바깥 천상계가 막 도는 이 천동설을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상계에서의 운동과 천상계에서의 운동을 구분했어요. 자, 우주는 이 원운동을 하고 지상에서는 이 수직 운동을 하며 낙하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즉 통합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상계와 지상계는 각기 다른 운동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 라고 했었었는데, 자, 그거를 점차 통합을 하게 돼요. 자, 이 통합의 주요 그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자, 통합의 주요 인물들은 당연히 누구였냐면, 누구였냐면, 아마, 당연히, 신플라톤주의자들. 네.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수학과 함께 우주에 대해 수학적 접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주에 대한 관점도 이제 새롭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우주에 대해서 천상계, 지상계를 하나로 보는 가장 완벽한 문제인 그 천상계, 지상계를 통합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이게 이제 뒤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까지 이어지는 그 시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슬슬 변화하기 시작하고, 자, 그 다음 과학을 하는 태도가 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되게 대현자, 되게 대과학자, 그들의 진리 속에서 뭔가 지금 세상을 설명하고 탐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부터 달라지게 되죠. 자, 이제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진리라는 거는 이런 누군가 대선배들의 고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찾는 거다. 자, 앞에서 중세 후반부 마지막에 살짝 등장했던 회의주의의 거의 엄청나게 발전된 형태로 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태도가 변화를 하게 되고, 이런 태도가 주류가 되게 됩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혁명이 극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자, 과학을 표현하는 수단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보통 이제 과학의 언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드디어 자연을 뭘로 설명한다? 일반적인 두루뭉술한 말이 아니라 수학과 기하학으로, 즉 수와 도형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건 역시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어요? 신플라톤주의에서 영향을 받았겠죠. 네. 자,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을 수학과 기하학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수학과 기하학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수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당연히 줬겠어요? 수학 기하학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뉴턴의 역학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죠. 뉴턴이 계산하고 하는 것들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드디어 수학과 기하학으로 표현되는 과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 이런 변화들 속에서 당연히 과학자들이 뭉치기 시작하는데, 자, 뭉치는 게 앞에 중세랑은 달라요. 뭘 통해서 뭉치기 시작하냐? 학회를 통해서 뭉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대학들은 어쨌든 이제 종교와 연관성이 아직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과학자들 뭉친다는 건 조금 어려웠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뭉치게 되는데, 자, 이제 학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연구하고 자신의 연구들을 서로 주고받는. 자, 그런 학회들이 지는데,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에 만들어집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아카데미아 데이 린체이, 그리고 영국은 이제 왕립학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왕립학회는 다 알죠? 엄청 유명한 사람들 많죠?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 누구? 뉴턴. 그리고 이 왕립학회의 뭐, 훅이나 보일과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왕립학회에서 왕립학회 출신이에요. 자, 이 왕립학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그 얘기는 뭐냐? 기존 학문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뭘로만 판단하는, 실험과 사실로만 판단하는, 자, 그런 모임인 거죠. 왜냐하면 정말 진퉁 과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자, 이렇게 과학 관련 학회가 탄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과학혁명이 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뒤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케플러 법칙, 뉴턴의 법칙,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그리고 뒤에 이제 라부에제 등의 화학 관련 혁명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분위기, 이런 준비 단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거 보면서 근데 요게 진짜 그랬었을까요?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그 당시 실제 일화들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뭐냐면 찰스 2세와 죽은 물고기 실험이라는 건데 뭐냐면 그때 이제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2세가 그 왕립학회 그 친구들 대표적인 왕립학회 친구들 그 이름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떨어졌네.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아직 왕립학회가 뭐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그 찰스 2세 국왕이 그냥 젊은 과학자들가 아마 이 앞에 있었던 거의 실험과 사실만 판단했다 이런 과학자들이겠죠. 그런 과학자들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얘기해요. 자, 죽은 물고기가 있다. 죽은 물고기를 넣어놓은 어항과 살아있는 물고기를 넣은 어항의 그 무게를 비교를 하면 보통 이제 그 죽은 붕어를 넣으면 무게가 더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건 왜 그런지 나에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토론을 해봐라.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젊은 학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 모르고 어떻게 얘기하지? 왜 말을 못했냐면 사실 그 과학자들 생각에는 죽은 물고기나 산 물고기나 똑같이 무게가 같은 무게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젊은 학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런 논쟁하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실험으로 직접 해보죠. 하고 실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 분위기예요. 국왕이에요. 왕정국가입니다. 근데 그 왕 앞에서 당당히 실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찰스 왕세자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하자 해서 실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두 개 무게가 똑같이 나오죠. 네. 그거에 따라서 찰스 2세 왕도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드피쉬 기묘한 물고기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오드피쉬라고 하면 너 대박, 천재, 똑똑하다, 좋은 의견이에요. 약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대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왕립학회에 있는 자, 그 문장 중에 하면 문장에는 이제 그 왕립회 요 마크거든요. 마크인데 이 마크를 보면 요거 써 있어요. 이게 라틴어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라틴어 써 있네요. 누구의 말도 취하지 마라. 즉 기존에 있는 것들 다 무시해라. 뭐 해라? 내가 보고 내가 실험하는 것들만 믿어라.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왕립학회 문장에 써 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되게 핵심, 그 당시 분위기를 나타내준 대표적인 실험이고, 훅과 보일의 진공 펌프 실험. 자, 이거는 이제 후계 펌프인데요. 후계 펌프예요, 후계 펌프. 자, 훅이 이제 로버트 보일의 제자였는데, 얘네들이 같이 뭘 했냐면, 이제 보일 실험을 도와줄 수 있도록 훅이 이런 펌프를 진공을 만들 수 있는 펌프. 그때 이제 보일의 법칙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때 만들어준 진공 펌프인데, 자, 이 펌프로 실험을 했는데, 그때 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자, 진공을 만든다라는 거는 뭐에 거슬렸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 거슬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진공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왜냐면 그걸 뭔가 계속 채운다. 근데 여기서 인위적으로 진공 만드는 이 실험. 물론 이 기구와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이러 법칙이 만들어지고 대단하게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싫어하는,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했다? 해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과학혁명이 어떤 분위기에서 나타나게 됐는지, 자, 그 르네상스 시대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르네상스 시대와 같은 경우에는 언어 영역 지문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두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을 잘 엮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설마 또 연장이 되진 않겠죠? 그리고 만약 연장이 되면 제가 또 나오지 않고 너무 제 얼굴만 보면 좀 그러니까 우리 송경원 선생님의 그 화학과 생물학 역사 관련된 걸 할 거니까 혹시나 연장이 되면 그렇게 되고 웬만하면 우리 연장되지 말고 꼭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자, 그 구글 클래스로 문제 잘 풀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